미국 LA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40년을 살아온 박재석과 이선희 부부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은퇴한 지 이제 3년. 아내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이가 들수록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64세인 그녀는 20대의 남편과 결혼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일에 치이느라 정신없이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어릴 적 뛰놀던 고향 마을, 정겨운 사투리,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통하는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68세의 남편에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영어는 이제 한국어만큼 자연스러웠고 미국의 시스템과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해 있었습니다. 메디케어 혜택도 받기 시작했고 집도 완전히 페이오프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남편이 기억하는 한국은 아직 그가 젊었을 때 떠나온 살기 빠듯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살아보지 않고서는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던 중 두 사람은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몇 달간 살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적응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이주를 고려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부부는 처음으로 장기간 한국 체류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고향인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 전세를 얻어 6개월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어디서 여생을 보낼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지낸 6개월 동안 두 사람이 느낀 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언어적 편안함이 컸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관공서에서도,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해방감을 주는지 미국에서는 몰랐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편리함과 각종 생활 인프라의 발달 정도도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반면 남편에게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가 서툴지는 않았지만 40년 만에 접하는 한국 사회는 그가 기억하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빠른 변화 속도, 디지털화된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더욱 복잡한 것은 각자가 느낀 장점과 단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가 편리하다고 느낀 부분을 남편은 복잡하다고 느꼈고, 남편이 그리워하는 미국의 시스템을 아내는 불편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통계를 보면 이런 고민을 하는 한인 시니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많아진다고 해서 결정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더욱이 시니어 세대에게는 젊은 세대와는 다른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교통의 편의성, 사회적 관계망 구성,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환경적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재석과 선희 부부가 실제로 경험한 양국의 현실을 통해 시니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구체적인 상황들, 예상했던 것과 달랐던 점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롭게 중요해진 가치들에 대해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갔을 즈음, 남편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운전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40년간 운전해온 그에게 운전은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장을 볼 때도, 친구들을 만날 때도 항상 차를 이용했습니다. LA 교외에서는 차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 운전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 야간에는 전조등 불빛이 번져 보였고 반사신경도 젊었을 때만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친구들과 저녁 모임이 있어도 해가 지면 운전하기가 꺼려졌습니다. 더욱이 미국 시골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살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는 차로 30분이 걸렸고 버스는 하루에 몇 번밖에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도 시골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기사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데
겨우 2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요금도 5만 원이 채 안 되어 미국의 항공료와 비교하면 매우 저렴했습니다. LA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가려면 차로 4, 5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연결망도 촘촘했습니다. 배차 간격도 짧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국 생활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는 주말 저녁에 택시를 잡으려 했을 때였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여러 번 시도해도 기사들이 거부했습니다. 한국의 택시 앱은 미국의 우버나 리프트와 달리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복잡한 곳으로 가는 승객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말 저녁에는 기사들도 빨리 퇴근하고 싶어 해서 콜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30분 넘게 길에서 택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차를 몰고 왔을 텐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다 보니 생긴 문제였습니다. 아내의 경험은 또 달랐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운전하는 것이 항상 스트레스였습니다. 40년을 살았지만 프리웨이 운전은 여전히 무서웠고 특히 야간 운전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모임이 있어도 남편이 데려다주고 데리러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어디든 혼자서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노선도가 어려웠지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니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나이 든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도 있어서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만 한국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었지만 시골로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내가 혼자 고향 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버스가 1시간에 한 번씩만 와서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버스 기사들은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편이었습니다. 시간표에 나와 있는 대로 거의 정시에 운행되었기 때문에 예측 가능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대중교통과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결국 교통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상황과 선호도였습니다. 운전에 자신 있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미국이 더 편할 수 있었지만 대중교통을 선호하거나 운전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는 한국이 더 나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운전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를 통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주치의와의 관계도 안정적이었고 예약 시스템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응급 상황이나 전문의 진료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작년 겨울 남편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어 밤늦게 병원을 찾았지만 대기 시간만 4시간이 넘었습니다. 결국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의사를 만날 수 있었고 검사 결과는 단순한 근육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응급실 비용으로 $1,200가 청구되었습니다. 전문의 예약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려고 했을 때 예약 가능한 날짜는 3개월 후였습니다. 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참을 수 있었지만 통증이 심할 때는 그 3개월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는 지역적 편차였습니다. LA 같은 대도시에서는 전문의를 찾기 어렵지 않았지만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수백 마일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의 예약을 기다리는 동안 통증을 견디기 어려워 주치의에게 진통제 처방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복용하려 했지만 점차 의존성이 생기면서 더 강한 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 동네 내과에 갔을 때 별다른 예약 없이도 당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 후 주사를 놓아주었고 처방전도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3만 원 정도로 미국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치과 진료였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여러 치과를 방문해 견적을 받았습니다. 각 치과마다 검사비는 3만 원으로 동일했습니다. 미국에서 치과 검진을 받을 때마다 $300 이상을 지불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임플란트 가격도 표준화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임플란트라면 어느 치과를 가도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바가지를 씌우거나 과도하게 비싼 치료를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의료수가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의료 서비스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의료진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대형 병원의 전문의를 만나려면 여전히 대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특히 암이나 심장병 같은 중증 질환의 경우 서울의 유명 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면서 예약이 몇 주씩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진료 시간이 짧다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환자가 많다 보니 의사 한 명당 진료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받고 싶어도 다음 환자를 기다리게 할 수 없어 서둘러 진료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내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더욱 만족했습니다. 언어적 소통이 자유롭다 보니 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고 의사의 설명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학 용어를 영어로 들으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었습니다. 또한 한의원이라는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어깨 결림으로 고생하던 선희는 침술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침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한의학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방의학 부분에서도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40세 이상 성인은 2년마다 무료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포괄적인 검진을 받으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에서 중요한 것은 평소의 건강관리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료 시스템이 있어도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결국 의료 시스템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 그리고 언어적 소통 능력이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거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접근성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했습니다. 사실 부부가 한국 정착을 고려하면서 가장 먼저 직면한 것은 주거 문제였습니다. 미국 LA 교외에서 그들이 살던 집은 포베드룸에 3개의 욕실이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30년 전에 구입해 이미 모기지를 완전히 상환한 상태였습니다. 넓은 마당과 차고 2개, 그리고 조용한 주택가의 여유로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큰 집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해야 할 공간이 너무 넓었고 잔디 관리와 집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월 $300를 넘어갔고 여름 에어컨 비용도 비슷했습니다. 더욱이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는 대부분의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은 침실 하나, 거실, 부엌 정도였습니다. 넓은 집에서 둘이서만 지내니 오히려 쓸쓸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미국 시니어들이 하는 것처럼 집을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LA 지역의 시니어 아파트를 알아보니 원베드룸 기준으로 월 렌트가 $2,500에서 $3,500 정도였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로 이사한다면 월 $4,000 이상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소득이 충분해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고정소득으로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이런 곳에서 살기 어려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섹션 8 아파트도 있었지만 대기자가 많아서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운 좋게 구할 수 있다면 월 $300에서 $500 정도로 살 수 있었지만 그런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눈을 돌렸을 때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용산 같은 프리미엄 지역의 아파트는 미국 못지않게 비쌌습니다. 30평대 아파트도 전세금이 10억 원 안팎의 수준이었고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 1억 원에 월 200~3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지역으로 가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부부가 머물렀던 경기도의 중소도시에서는 20평대 아파트를 전세 3억 원 정도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월세로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80에서 1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아파트의 생활 편의성은 뛰어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등의 부대 시설이 있었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마트, 병원,
은행 등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아서 지하철역까지 버스로 10분 정도면 갈 수 있었습니다. 난방비도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한국의 지역 난방 시스템 덕분에 겨울철 난방비가 월 10에서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 월 300달러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아파트 생활에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미국 단독주택에 비해 공간이 협소했고 이웃과의 거리가 가까워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합치면 월 2, 3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생활비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식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9,000원에서 12,000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레스토랑 식사가 팁까지 포함해 25에서 30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오히려 비쌌습니다. 수입 과일이나 육류, 그리고 전자제품 중 일부는 미국보다 비싼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세금과 각종 부대 비용 때문에 미국보다 50% 이상 비쌌습니다. 교통비는 확실히 한국이 유리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면 한 달 교통비가 10만 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미국에서 차량 유지 비용인 보험료, 기름값, 정비비 등을 합치면 월 4,500달러는 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의료비 절약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메디케어 보험료와 각종 의료비를 합치면 연간 수천 달러가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더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도 있었습니다. 각종 모임이나 관계 유지를 위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의 관계, 종교 활동, 각종 동호회 참여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거와 생활비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선순위였습니다. 넓은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면 미국이 유리할 수 있었고, 편의성과 경제성을 우선한다면 한국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가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미국에서 40년을 살면서 두 사람은 나름대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교회 친구들, 그리고 아이들 학교를 통해 만난 이웃들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이런 관계들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매일 만나던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만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서로 다른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공통 관심사가 줄어든 것입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로 활동 반경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친구들과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가기도 했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런 활동들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언어의 벽도 있었습니다. 40년을 살았지만 둘 다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문제없었지만 깊이 있는 감정적 소통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나 어린 시절, 추억 같은 이야기를 나눌 때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감을 그리워했습니다. 미국의 시니어 커뮤니티 시스템은 분명 장점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살던 지역에는 선시티 같은 시니어 전용 주거 단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골프장, 수영장, 각종 취미 활동을 위한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었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 같은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 시니어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간단한 운동이나 게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픽업 서비스도 제공되어 교통이 불편한 시니어들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유료였고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소셜 시큐리티나 SSI를 받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중산층 시니어들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했는데 하루 이용료가 50에서 100달러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요가 수업, 라인 댄스, 그리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고 대부분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언어적 소통의 편안함이 컸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린 시절 이야기,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년을 알고 지내도 표면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몇 번 만나지 않아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마을회관이 지역 시니어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화투나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자체에서 쌀이나 반찬 재료를 지원하기도 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적 관계에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웃들의 관심이 때로는 간섭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는지, 자식들은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건강은 어떤지 등등 사적인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또한 각종 모임이나 개 같은 활동에 참여하라는 압력도 있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원하지 않는 활동에 시간과 돈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의 남성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네 아저씨들과 술을 마시며 친해지는 문화가 있었지만 40년간 미국식 사교 방식에 익숙해진 그에게는 어색했습니다. 또한 위계질서나 나이에 따른 예의 같은 것들도 까먹고 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시니어 센터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 이웃, 동네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시스템 모두 나름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식 시스템은 예측 가능하고 전문적이었지만 비용이 들고 다소 인위적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식 관계는 자연스럽고 따뜻했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고 복잡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외로움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성격과 선호도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미국 시스템이 적합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고 정서적인 교감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한국 방식이 더 나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자세였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살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는 의지,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적극성이 필요했습니다. 부부에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식사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 40년을 살면서 두 사람은 미국식 식사 패턴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점심은 샌드위치나 샐러드로, 저녁은 스테이크나 치킨 같은 서양식 요리를 주로 먹었습니다. 가끔 한식을 해먹기도 했지만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 자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선희가 외출했을 때 혼자 덴니스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재석이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혼밥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식당에서 최소 2인분 이상 주문해야 했고 4인 테이블을 혼자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같은 바쁜 시간대에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식당 사장 입장에서도 4인 테이블을 혼자서 오래 차지하고 있으면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내심 불편해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눈치를 받으며 식사하는 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을 피해 오전 11시 30분이나 오후 2시 이후에 식당을 이용하니 훨씬 편했습니다. 또한 분식점이나 국밥집 같은 곳에서는 혼밥이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내는 한식 뷔페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당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다양한 한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혼자 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돈을 내고 들어가는 시스템이라 더치페이 부담도 없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푸드코트도 좋은 대안이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었고 혼자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배달 문화는 또 다른 장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배달 서비스가 있었지만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훨씬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주문할 수 있었고 배달 속도도 빨랐습니다.
다만 최소 주문 금액이 15,000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밀키트도 유용한 대안이었습니다.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1인분 밀키트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재료가 손질되어 나와서 요리하기도 쉬웠고 한국 음식을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이 가능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배송 옵션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배달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장보기 문화도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코스트코나 대형 마트에서 대량으로 장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냉동실에 고기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요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자주 조금씩 사는 문화였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당일 사서 바로 요리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패턴이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익숙해지니 더 신선한 재료로 요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 문화는 아내에게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덤을 받고 요리법을 물어보는 등의 상호작용이 즐거웠습니다. 미국의 대형 마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반찬 문화도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는 메인 요리를 주문하면 다양한 반찬이 무료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서비스가 좋았지만 혼자 식사할 때는 너무 많은 양의 반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다 먹지도 못하면서 음식을 남기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외식비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었고 특히 한식은 매우 저렴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비싼 코리아타운 레스토랑을 가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동네 식당에서도 맛있는 한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식품이나 서양식 재료는 오히려 비쌌습니다. 치즈나 와인, 올리브오일 같은 것들은 미국보다 두세 배 비쌌습니다. 서양식 요리를 자주 해 먹던 부부에게는 이런 부분이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식문화 적응에서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었습니다. 기존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지만 현지 문화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혼밥 문화에 적응하고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배우고 새로운 배달 시스템을 익히는 것 같은 노력이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온 부부는 이제 현실적인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깨달은 첫 번째 진실은 완벽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 때는 한국의 장점만 보였고 한국에서 살 때는 미국의 편리함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국에서 생활해보니 어디든 나름의 문제와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화되는 운전 의존성이었습니다. 남편처럼 운전에 익숙한 사람도 65세가 넘어가면서 야간 운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시력 저하와 반사신경 둔화는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의료비 부담도 큰 문제였습니다. 메디케어가 있어도 응급실 한 번 가면 $1,000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고 전문의 진료를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장점도 분명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체계적인 커뮤니티와 프로그램들이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되면서도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자 하는 활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적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장점은 무엇보다 접근성이었습니다. 의료 서비스든 대중교통이든 각종 생활 서비스든 문턱이 낮았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지하철과 버스로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언어적 소통의 편안함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주의에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과도한 관심과 간섭이 부담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개인의 조건이 선택을 좌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이가 핵심 요소였습니다. 60대 초반이라면 어느 나라에서든 적응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있었지만 70대 후반이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운전 능력, 새로운 환경 적응력,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 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도 중요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거나 정기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다면 생활비나 환경적 요소를 더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건은 선택의 폭을 결정했습니다. 충분한 자산이 있다면 미국 대도시의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한국에서도 서울의 좋은 지역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소득으로 살아야 한다면 보다 신중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성격과 가치관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선호한다면 미국이 적합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공동체 문화를 좋아하고 인간적인 교감을 중시한다면 한국이 더 나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태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남편은 한국 생활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0년간 미국에서 살았다는 자부심이 무의식적으로 있었고, 한국의 시스템이나 문화를 미국과 비교하며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말버릇처럼 미국에서 살다 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태도는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가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먼저 인사하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미용실 사장님과 친해지고 편의점 사장님과도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한국 생활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좋다는 생각에 미국의 단점만 보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니 미국에서 좋았던 점들도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현실적인 해결책의 모색이었습니다. 부부는 결국 양국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한국으로 이주하는 대신 계절에 따라 오가며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겨울은 한국에서, 한국의 여름은 미국에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메디케어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월 $185 정도의 보험료는 부담스럽지 않았고, 응급 상황에서 미국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해외 거주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었고, 보험료도 소득에 비례해서 합리적이었습니다. 주거는 두 곳 모두 유지하되 규모를 줄였습니다. 미국 집은 팔고 시니어 아파트로 이사했고, 한국에서는 전세 대신 월세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유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교통 문제는 미래를 고려해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 운전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장거리 이동 시에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까워서 못 썼던 돈이지만 나이 들어서는 편안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인간관계였습니다. 좋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이냐 미국이냐의 선택은 결국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없었고 각자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자세였습니다. 박 씨 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완벽한 곳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